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주가의 역사적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현실에서 겪고 있는 투자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가 시작된 시기가 194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때를 현실 세계에서 본 투자자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꾼도 인플레이션을 잘 모르겠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무조건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이 중공황이 아니라도. 그래서 일단은 현실 세계에서 겪어본 적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주가의 역사적 패턴을 3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과 미국 지수 다우존스 지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1940년대는 두 번의 오버슈트가 있죠. 50년대도 강한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있죠. 재밌는 거는 1940년대도 오버슈트가 이렇게 두 번 있고 1950년대도 오버슈트가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1960년대로 가도 이렇게 두 번 있고 1970년대로 가도 이렇게 오버슈트가 두 번 있어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상황, 즉 물가 측면에서 볼 때는 1940년대 중반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군수경제에 집중되든지 아니면 바이오 의료 사업에 집중되든지 그러한 이제 좀 기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인구의 이동이 제한되며 세계화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유동성이 유례 없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중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대공황 이후에 첫 번째로 발생된 중공황이 1937년부터 1942년인데 정확히 인플레이션 초입기하고 중첩을 약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중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이 조금 떨어집니다. 1940년대 두 번째 오버슈트에서는 가벼운 소공황을 유발을 했고 50년대 첫 번째 오버슈트는 상승 추세를 약간 지연하는 수준의 방해 정도만 역할을 했고 50년대 두 번째 가벼운 오버슈트에서는 오히려 약간 소공황이 깊게 나왔어요. 그 말은 이제 첫 번째 오버슈트에서는 중공황까지 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오버슈트가 나와도 즉 10% 이상 20%까지 급등을 해도 떨어질 때는 거의 0%까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간헐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바가 올라가는 구조적 인플레이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부터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은 이게 구조적으로 바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서 빵프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다시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또 빵프로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저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가 굉장히 만연했고 미국 증시 6기의 봄 국면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주식은 대형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때는 물가가 상승하면 그 자리가 바로 주가가 하락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대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죠.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도 박스권 내에서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도 박스권 내에서 별로 좋지 못합니다. 1970년대 구조적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물가가 분명히 주가 조정의 원인이 됐습니다. 통상 물가가 가볍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대세 상승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 미만의 가벼운 물가 상승은 경기가 확장되고 대세 상승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과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물가가 가볍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급등을 해버리면 대세 상승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 경제가 좋다는 결과일 수도 있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약간만 쓰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이 쓰면 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1980년대 초 이후에는 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됩니다. 그걸 무려 40년 정도 겪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 초입을 열고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하이꾼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상관관계를 추적하면서도 속 시원한 통찰을 얻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시나리오 모델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로 보면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과 유사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의 후반부이면서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인 시대가 바로 그 자리죠. 골디락스 시대라고도 하고. 하지만 물가 장기 추세로 보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0년대 중반과 유사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시나리오 모델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뭔가가 왜곡된 것이고 아직은 속 시원하게 의문점이 풀린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8.6%까지 급등한 인플레이션이 이번 소공황이 특별히 과거 통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이 정도에서 오버슈트를 기록하고 1940년대, 50년대에서 보듯이 다시 빵프로로 내려간다면 예정대로 시나리오 모델대로 미국 증시도 가을 국면을 형성할 가능성, 만약에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버슈트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37년과 42년 사이에 발생된 중공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약화된 소공황 정도로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패턴을 따라갈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다. 인플레이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방향이 결정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3부 인플레이션과 주가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 투자자를 지켜주는 분할 매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